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사 2차 민법, 계약법이라고도 하죠. 민법 계약법 강의를 맡게 된 김지한 법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강의 진도 나가기 전에 저희가 과연 이 2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 중에서도 민법 계약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봐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판서 따라와 주시면요. 민법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이라고도 부르고 민법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민법 안에, 채권 편 안에 계약이라는 파트만 우리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그냥 계약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민법 계약법 총 4문제 나오죠. 우리 객관식보다 문제 수는 확 줄었지만 논술형 주관식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신 상태로 수업을 들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객관식 시험만 보셨던 분들이나 혹은 전혀 시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논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긴장하시고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4문제가 총 출제가 되고요. 100점이죠. 그리고 1과목으로서 행정 절차론과 함께 같이 1교시 과목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시간 안배 같은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안배해야 되는 과목은 행정 절차론과 함께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나중 되면 어떤 과목 먼저 풀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거에는 답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4문제 100점 출제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통으로 4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트렌드로 봤을 때는 큰 문제, 통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해 논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통 문제에서 작은 문제가 2개 출제되고 개별적인 문제가 3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로 치자면은 총 5문제가 각 20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민법 과목만 봤을 때 응시자,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 아니라요. 응시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과락 점수죠. 37.17점으로서 40점이 안 됩니다. 아니 100점 만점인데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점대냐? 맞습니다. 그만큼 민법은 배울 때는 쉬우면서도 도무지 점수는 잘 안 나오는, 즉 어설프게 준비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치는 과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과락률은 어마어마하죠. 절반이 과락입니다. 과락률이 전 과목 중에 제일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나마 마음에 어떤 따뜻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처음 이제 행정사 때문에 처음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무서우시겠죠. 그래도 이건 제가 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긴장감.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만만해집니다. 제일 이해도가 좀 높은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과 어떤 조리에 합치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법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통계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은 사실은 민법 안에 계약 파트만 공부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막바로 테마로, 논점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정말 따로 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계라는 것을 잡고 내가 그 체계 안에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항상 상기를 하셔야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파트는 시험 범위지만, 그리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것의 존재, 체계 정도는 알아야만 좀 매끄러운 답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문 체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민법 체계를 먼저 보시면요. 조문 체계이기도 하고요. 민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이제 법의 어머니라고도 하는데 이제 법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민법은 모든 법률도 마찬가지인데요. 편, 장, 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1편부터 5편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실 텐데 1편은 총칙이죠. 왜냐하면 1차의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전체 민법에서의 총칙이기 때문에 2편, 3편, 4편, 5편 어느 편에 해당되는 부분도 1편에 나와 있는 조문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편 총칙 부분은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파트가 되겠고요. 자, 2편 물권법, 물권편이라고도 하죠. 3편 채권, 그리고 4편, 5편은 친족 상속편이라고 해서요. 묶어서 친상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격증 시험에서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가 시험 범위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공인중개사는 이제 1편과 물권편 그리고 채권에서 계약 파트를 하고 있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격사들 시험에서도 물권편 또는 채권편은 이제 부분적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행정사 시험으로 넘어와서요. 자, 우리가 그래서 2차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편에 채권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 사람과 사람 간의 무언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편이겠죠. 채권편. 자, 채권편은요, 또 요렇게 편장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잘 따라오시죠. 여기 채권편이 요렇게. 자, 채권 중에서도 1장은 총칙입니다. 요 총칙과 요 총칙의 차이를 아시겠죠? 1편 총칙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라면 이 채권편에 있는 1장 총칙 부분은 채권편 안에서의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채권편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총칙, 2장에서 계약, 법률행위 중 계약만 따로 묶어놓은 파트가 바로 2장. 자, 그리고 3장, 4장, 5장은 이제 결이 비슷한 것들인데 각각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대해서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약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채권편 중에서 2장인 계약 파트만 저희 행정사 2차 민법의 기출, 출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계약입니까? 아니, 그리고 1차는 총칙해놓고 2차는 계약하기가 있습니까? 범위도 다르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1차 때부터 총칙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범위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을 때 계약서를 많이 보시게 되죠. 계약서도 작성해 주시고 계약서도 검토해 주시고 각종 계약에 대한 인허가도 받아주시는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계약 파트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봐서 쓸 줄도 알아야만 전문적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출제자가. 그래서 계약 파트는 전 범위가 출제 범위입니다. 자, 2장에서 또 옆으로 넘어오시면 편장 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절로 떨어지겠죠. 자, 계약은 또 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다 2차 시험 범위겠죠. 자, 이 계약 파트에서도 또 총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총칙은 또 이 총칙과 다르겠죠. 자, 1장에 나와 있는 총칙은 아예 채권에 대한 총칙이라면 계약 편 앞에 있는 이 총칙은 계약. 무슨 계약이든 간에 계약이라면 모두 다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1절 총칙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칙만 묶어가지고 계약 총칙이라고도 약칭을 하고 있고요. 자, 2절부터 15절, 즉 밑에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각종의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묶어서 계약 각칙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계약 강론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즉 2절부터 나와 있는 계약들은 개개의 계약의 종류들이고요. 앞에 1절의 총칙 부분은 어떠한 계약이든 이 적용을 따라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파트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먼저겠죠. 그걸 먼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나오니까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총칙. 계약이라면 이것을 따라라 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먼저 크게 보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났을 때, 즉 해제나 해지에 대해서 좀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빨강색으로 써놓은 부분은 눈치채셨겠지만 기출된 파트이고요. 자, 여기에 아예 써있지 않은 부분은 특히 이제 각칙 부분에서 제가 15종의 계약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그리고 실무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굳이 판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볼 예정이긴 하지만 제가 한마디로 어떤 부분이 나오겠냐,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모두 다 판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양지를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다시 보시면 계약 총칙은 총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계약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계약의 성립, 우리가 1강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파트인데요. 청약과 승낙, 즉 이거 살래? 살게 라고 하는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 등 논점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요. 아주 빈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만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계약의 효력, 어떤 때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때 효력에 다툼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규정들이 바로 이 파트에 묶여져 있는데, 쌍무계약, 쌍커플, 쌍수 이런 것들은 들어봤어도 쌍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쌍으로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자인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 대부분은 쌍무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쌍무계약, 계약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계약 부분이 당연히 실무에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시행 항변권이라든지 누구의 위험 부담으로 할지 등등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파트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부 논점 치고는 2번 이상 출제가 된 파트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총칙에서 마지막 해제와 해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해제와 해지. 자, 이 파트는요, 민법 그 중에서도 계약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시험이라면 아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 분쟁에 있어서 해지와 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논점인 것 치고는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됐죠. 자, 그리고 계약 각칙으로 넘어와서, 즉 총괄적인 것들을 정해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이제 각계전투다, 각각의 계약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바로 계약 각칙인데요. 15종의 전형계약 중에서 우리가 빈출되고 한 번이라도 나왔던 부분만 제가 정리해서 묶어놨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 2개 보이시죠? 임대차와 매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약의 이름들을 15가지를 아마 쭉 보신다면 바로 납득이 가실 겁니다. 계약의 15가지, 즉 민법상 전형 계약을 쭉 보실 때 눈에 들어오는 계약 자체가 얘네 2개예요. 왜냐? 실무상 많이 보고 많이 하고 많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임대차 많죠. 임대차는 거의 매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논점이 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가 매매죠.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부분, 전형적인 쌍무계약으로서 매매 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총칙에서 제가 동시행항변권 이런 거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동시행항변권
매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믹스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각 측의 매매 계약 파트와 동식항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믹스해서 출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특이한 게 도급과 조합이라고 하는 계약도 많이 출제가 된 편이죠. 각 측 치고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3번과 4번 출제가 되었는데 요건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다른 자격증, 이제 제가 법무사니까 법무사와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직접적으로 어떤 분쟁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서류를 제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법무사와 변호사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임대차와 매매계약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행정사도 높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가 되셔가지고 하는 일 중에 또 높은 것이 뭐가 있냐? 도급과 조합, 도급 관련 혹은 조합 관련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하실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도급 파트와 조합 파트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위에 소비대차, 위임, 여행계약, 화해라는 계약은 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놨는데요. 얘네들은 성격이 비슷해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각 1회씩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묶어놨습니다. 아직 행정사 시험의 역사가 아주 길지 않아서 1회 출제가 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나올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모든 기출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된 파트는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소비대차, 위임, 여행계약, 화해라고 하는 부분은 각 한 번씩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소비대차라고 하는 파트는 아직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소비대차가 무엇이냐? 소비에서 없어지는 것들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을 모두 다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즉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는 그러한 계약을 모두 다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에서 없어지는 걸 빌려주는 거라면, 즉 대체물을 빌려주는 계약이라면 이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차용증, 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많이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 많이 써지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행정사 시험에서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될 수도 있는 파트가 아닐까. 물론 전체적인 부분 말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충분히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맛보기로 행정사 2차 민법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그리고 배우지 않을 부분이긴 하지만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1장 계약 총론이라고 시작하는 파트인데요. 이제 1강이니까 아주 가볍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이라고 해서요. 테마에 먼저 약관과 계약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약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약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약관은 운송약관, 뭐 택배라든지 혹은 여행약관이라고 해서요. 깨알 같은 계약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계약서 좀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도 있죠. 뭐 여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헬스장 가시면 헬스장이라든지 운동 다니실 때 거기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우리한테 여기다가 사인하시면 되고요. 빨강색으로 펜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요 부분 숙지하셨죠? 요 부분 설명 제가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약들을 우리가 모두 약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먼저 계약서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일방에게 배부하는 형식의 계약을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히 약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계약을
받는, 물론 이제 계약 당사자가 동등하긴 합니다만 미리 계약서를 쭈르륵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사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불리하냐라는 거죠. 당연히 불리한 사람은 그 계약서를 받은 입장, 즉 만든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 사인하는 사람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약자로 따진다면은 당연히 거기다 사인하는 사람이 약자겠죠. 이를테면 보험회사라든지 혹은 여행사라든지 라고 했을 때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개인과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약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사인을 한 계약 당사자가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만으로는, 민법의 계약이라고 하는 파트만으로는 그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만든 법률이 바로 약관규제법이에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관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약관 파트에다가 이 법령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실 이 약관 파트는 한 번도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나온다면 약관규제법 조문을 엮어서 쓰면 됩니다. 아니 법전도 안 나오는데 엮어서 어떻게 쓰냔 말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서 교재를 보시면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많진 않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파트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출제도 안 됐을 뿐더러요.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게 나올 만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계약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좀 쉽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나오게 된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약관규제법의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숙지를 하시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저희가 이거 읽어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은 동그라미, 어떤 부분은 밑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치신 부분들은 가급적 그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밑줄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써야 되지만 다른 식으로 내가 써도 되는 부분을 밑줄을 칠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런데 동그라미 치셔라, 별표 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여러 장의 답안지를 채점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채점자도 사람인지라 여러 개의 답안을 손수 채점할 때는요. 그 내용을 쭉 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 써야 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단어만 찍고 넘어가서 배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 물음에는, 이 질문에는 반드시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법 규정이든 판례든 말이죠. 핵심어라고도 하고 키워드라고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동그라미, 별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 위주로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비교적 규정과 판례의 문헌을 비슷하게 쓰시면 좋습니다만 떠오르지 않으면 유사하게 만들어서 쓰셔도 무방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답안을 쓰시되 핵심어, 키워드를 암기해서 정확하게 도출하시는 작업. 그리고 기술적으로 채점자가 보기 편한 건 그래도 일률적으로 답안지를 쓴 사람의 답안이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다수가 따르고 있는 목차라든지 모양을 토대로 쓰시면 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정상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1강 때 드렸던 말을 좀 떠올리시면서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 보시면 약관과 계약이라고 하는 파트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약관규제법 규정입니다. 우리 약관에 대한 부분은 많은 양의 판례보다 약관규제법 규정만 잘 읽어봐 주셔도 되고요. 또 여기서 참고로 또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미리 해당 파트 나갈 때 어떤 법,
대부분은 민법이겠죠.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어떤 다른 적용 법률이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떤 법이다, 법명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법명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당연한 전제로 민법입니다. 그럴 경우에 법명이나 민법 조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건데요. 조문 숫자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은 복습하실 때 한 번씩은 그대로 읽어봐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교재는 그 규정을 보기 쉽게 편집을 해놨던 거죠. 편집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쯤은 그 날것의 조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어떤 단어가 써져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로 공부하시되 처음 공부하실 때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런 법명 한 번씩 좀 검색을 해봐 주시고, 민법의 어떤 조문을 언급드릴 때는 그 날것의 조문 그 자체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별도의 조문집을 사실 필요 전혀 없고요. 대법원 혹은 그냥 우리 포털 사이트에다가 민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클릭 한 번에 혹은 이제 터치 한 번에 법명으로 넘어갑니다. 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 보시면 돼요. 별도의 책 필요 없고요. 법 규정만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날것의 조문을 그대로 숙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조문 숫자 물론 쓰면 정말 멋있겠죠. 채점자도 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성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 숫자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과 계약. 자, 핵심 이론 파트 보시면은 로마자 1번, 2번, 3번 큰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수령 답안을 쓸 때는 이런 식의 목차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약관의 의의. 그리고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약관의 편입 통제.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편입 통제라는 말이 제일 맞는 적합한 단어이긴 하지만 꼭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쓸 때 내용은 기억나지만 목차가 기억 안 나면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를 목차로 끄집어서 쓰시면 됩니다. 유기적으로 쓰시면 돼요. 유연하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로마자 3번 약관의 해석의 원칙. 약관이라는 파트는요, 사실상 경제적 약자, 즉 계약 당사자 중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관이 뭔지, 그리고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 무효인지, 그리고 이 약관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 약수령으로 나온다면 요 논점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규정을 쭉 풀어서 쓰시되 동그라미 친 파트는 이제 좀 가급적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1강에서 약관이 참 잘 나온 게 뭐냐면요. 약관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데 답안을 작성하는, 즉 약수령 형태의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기가 참 좋아요. 어렵지 않고 기출될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참 앞부분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약술이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약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약관이란 이라고 하면서 약관이 뭔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항변권이 나왔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3가지만 알면 다 한다. 의의, 요건, 효과. 그래서 어떤 약수령이든 의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에도 의의,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의의 보시면 약관의 의의. 1번에 약관의 개념 보시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식, 범위에 상관없이, 자, 쭉 밑줄 치시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일정한 형식, 여기 밑줄 치지 마시고 그 옆에 미리 마련한 계약 밑줄.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치신다면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
요걸 줄여서 뭐 일방 당사자라고도 하고, 줄이는 건 아니네요. 두 글자니까. 어쨌든 한쪽 당사자. 한쪽 당사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리 마련 동그라미. 요게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냐? 약관이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두 문장을 정확히 암기해서 쓰기 어려워요. 그렇게 외워질 수도 없고요. 또 이 두 줄만이 그 약관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약관이란이라고 했을 때 답안지에 그 약관의 정의를 쓴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은 의미만 통하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한쪽이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두 명이 의사가 합치되어서 계약서를 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포인트다. 그래서 한쪽이 만들었다. 거래 일방, 계약 당사자 일방, 한쪽이 미리 마련. 그래서 한쪽과 미리 마련. 요게 키워드라는 거죠. 자,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밑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동그라미 치신 부분은 암기, 밑줄 치신 부분은 이해. 혹은 동그라미 치신 부분은 진짜 암기, 밑줄 치신 부분은 여력이 된다면 암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가 아까 전에 헬스장이라든지 뭐 다른 각종 운동하는 기관들 그런데 혹은 운송 약관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 약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한다. 그럼 어떤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약관의 일종입니다. 그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보험도 있죠. 자, 2번 약관 규제의 필요성. 약관 규제가 왜 필요하냐? 다시 말해서 어려운 말로 약관 규제법이라고 하는 법의 취지입니다. 요거 법 왜 만들었냐? 왜죠? 한쪽 당사자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한쪽 당사자가 있을 텐데 그 당사자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즉 거래 약자인 당사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적 약자 보호 밑줄, 그 옆에 실질적 자유보장 밑줄. 이걸 혹시 쓰신다면 두 개 중에는 앞부분 경제적 약자 보호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까지 외우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외울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밑줄 쳐주시고 여력 되시면 외우시고 아니면은 통과. 그래서 이번에 약관 규제의 필요성 옆에다가는 입법 취지라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법 취지. 입법자가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자 2번에 약관의 편입 통제. 편입 통제.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지만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관의 편입, 들어가는 거, 통제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뜻이죠. 즉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우리가 계약서 100장 있는 약관 누가 다 읽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법률 분쟁 생겼을 때 여기 93페이지 나와 있잖아. 이러면 당연히 그 약자는 보호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약관에 써 있어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것이 있고 주장 못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약관의 편입 통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안 떠오르시고 이 단어를 내가 시험에 나왔는데 못 쓰겠다. 그럼 굳이 이 단어로 목차를 잡으실 필요는 없겠죠. 약관의 효력이라든지 약관의 무효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목차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약관의 편입 통제, 약관 편입하는 거 입법자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약관의 편입 요건, 즉 약관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약관에서 효력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옆에 약관의 명시 설명.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 가입하실 때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였는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서명하지 않습니까? 보험은 약관이 정말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다 자필 서명까지 받죠. 즉 이 계약, 이 약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 이러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계약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말로, 즉 설명을 별도로 해주어야만 약관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자, 양가로 1번에 명시 설명의 대상 보시면 자, 중간 부분 밑줄, 약관의 중요한 사항 밑줄.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법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요한 사항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 옆에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한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중요한 부분, 이해관계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보험이라면 실제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 받는 것인지, 이 질병에는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객의 이해관계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약서 100페이지에 있잖아. 10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자, 양가로 2번 명시 설명의 방법. 이건 밑줄 치실 것도 없습니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해야 된다. 요건 규정이에요. 규정. 그런데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비슷하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하기 편할 정도로는 설명을 해야 된다.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서 법률 용어 써가고 의학 용어 써가면서 내가 말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하면 그건 명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여기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즉 중요한 부분인데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약관에 있다. 그럼 당연히 뭐죠? 주장할 수 없겠죠. 즉 그 효력 발생됐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사업자는 즉 이 약관 만든 사람은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옆에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이 나 그거 사실 알고 있었어가지고요. 뭐 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사업자가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증 책임 보시면 입증 책임. 약관이 명시 설명되었다라는 점 혹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 다 누가 나중에, 입증 책임은 나중에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주장하고 증거 들이밀어야 돼요? 당연히 사업자겠죠. 즉 명시 설명 의무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게 분명히 중요사항인 점 인지시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필로 다 쓰죠. 우리 계약할 때. 명시 설명 다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점까지 다 들었습니다. 요즘 보험 계약하실 때 아예 중요한 단어는 직접 쓰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도 해지 시 이런 것들 우리가 자필로 쓰지 않습니까? 왜냐? 분쟁 생기면 증거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자 3번 약관 해석의 원칙. 자, 1번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누구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서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누구한테든 다 똑같이. 내용 보시면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2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즉 이걸 쓴 사람, 작성자, 사업자. 회사가 불이익하게. 애매하면 회사가 불이익한 걸로 해석을 하자.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살짝 밑줄. 앞에 불명확이라는 부분도 같이 밑줄 쳐주세요. 약관 내용이 애매모호 불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자, 3번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에서 정한 게 있는데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또 정했어요. 개별 약정을 별도로 했다. 크게 큰 틀로 정해놨는데 약관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구구하게 또 개별 약정을 했다. 보험에서 특약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으면 당연히 뭘 먼저 봐야 돼요? 밀접한 거. 더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개별 약정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약관 내용과 다른 합의가 있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합의가 우선이다. 4번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든 법률행위든 간에 모두 다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1편에 있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해석에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약관 논술 시험이 나왔다. 약관이라는 것은 사례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약술, 약관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아예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사례로 나온다면은 회사와 어떤 일반 고객 간의 관계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약술이라면 그냥 약관에 대해 서술하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둘 다 사례형이든 약술형이든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친 부분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도 정확하게 대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밑줄 친 부분 정도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것을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좀 풀어서 쓰는 정도로도 득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발언이죠. 사실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도 꼼꼼하게 대비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절 계약의 성립 파트. 자, 계약의 성립 파트는 좀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2강에서 계약의 성립 파트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